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의 김규나 작가님을 모시고, 이 공산주의 100년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소설가 김규나입니다. 안녕 못했습니다. 요즘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은 안녕 못해 이게 돌아오는 답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아유 밤에 자다가 몇 번 깼어 뭐 싸우자는 건가? 아니 저희 뭐 그러니까 이게 날도 덥고 뭐 열물도 나오고 사회 뭐 경기도 안 좋고 네. 하니까 안녕하지 못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연금도 뭐 맞아요. 오르고. 68세까지 네. 뭐 이렇게 내야 되는 걸로 바뀌고 하니까 내 죽고 나서 연금 받아야 되나 그러게요.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냥 맞습니다.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하와이유 물어보면은 우리 그 영어 책에서 배웠던 네. fine, thank you, 네. and you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와이유 하면은 fuck you 지금 이렇게 네. 이 반응이 돌아오는 그- 이 대한민국 현실이 상당히 좀 서글픈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으니까 예, 뭐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이네요. 그분은 어떻게 그분은- 지내시는지. 그분 자살 당하신 것 같은데 그 말 그래요? 하신 분. 아, 그래요?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살림 나셨습니까? 그분이 하신 아, 이야기 아닌가요? 예. 그런가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네. 한국 원전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는 꼼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탈원전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권이. 저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몰락시키고 예. 북한 석탄 수입해 주려고 그런 예.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다른 꼼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원전 죽이고 석탄 발전소 떼면서 북한 석탄을 가져온다 네. 물론 그런 꼼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 거대한 이 시나리오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이거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의 원전 해체 기업을 중국 기업이 이미 인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란 기사를 네. 봤습니다. 예.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2016년도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6월 9일자 기사인데 이 TV 로직이라는 가상현실 전문 업체 국내 한국 업체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이 하니까 2005년 12월이 되겠죠. 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양광그룹이 TV 로직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세븐 스타벅스에는 16일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러니까 중국의 양광칠성 문화그룹이 TV 로직을 2015년 12월에 인수하고 네, 한국 기업을. 예. 네. 사명을 세븐 스타벅스로 바꿨어요. 회사명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방송용 HD 모니터 사업, 문화 콘텐츠 사업 이런 걸 했는데 네. 적자 상태가 났다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이 유지인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네. 이 회사가 소형 머신닝 센터 뭐 국내 1위 업체랍니다. 이 보시면 인수된 건 233억 원 납입해가지고 2016년 6월 16 이게 6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예. 그런데 네. 이게 소형 머신닝이 뭔지 쭉 보니까 뭐 절삭 공구 기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네네.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예. 이 기계 뭐 좀 복잡하게 설명을 네, 했던데. 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국내 1위 51%의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큰. 네. 그리고 이게 매출 여기 보시면 매출이 771억 원, 영업이익이 127억 원, 네. 유동성 현금 자산이 800억 원을 보유하고는 우량한 회사를 네. 이 소위 말하는 세븐스타벅스라는 한국계 기업이 샀는데 그러면 이 모기업이 중국계니까 중국이죠. 이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사고 거기 또 자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자 보십시오. 이 세븐 스타벅스 모회사인 양광칠성 미디어 그룹이 가진 폭넓은 해외 현지 금융사 네트워크와 결합해 해외 금융 리스를 통한 머신닝 센터의 리스 판매를 통해 중국 및 해외 시장을 개척해 유지인트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네. 아직은 잘.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네. 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 인수하는 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그럴 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유지인트가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원전 건설만이 아니라 또 해체 시장이군요. 있어요. 네. 2018년 3월 13일자 기사인데 네네, 올 초네.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 아. 액트라는 데를 인수했어요. 아, 그쵸. 원전 폐기물이 있으니까. 그죠. 예, 예. 어. 금속 절삭기계 전문 제조업체인 유지인트가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에 진출한다. 네. 유지인트는 13일 공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평가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분야 전문 기업인 액트의 지분 46.21%를 79억 9,779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 지분 인수와 함께 경영권도 확보한다. 아, 이렇게 있고 이제 유지인트 쪽 인터뷰인데 액트가 보유한 원자력 관련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며 네. 특히 세계 최초로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신개념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는 것이 인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래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액트는 1999년 한국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이 창업한 회사로 지난해 지난 20년간 원자력 안전성 평가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분야에서 정부 과제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1호 원자력 벤처기업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특허와 복합 제염 장치 기술은 2017년 6월 19일 연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특허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유지인트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44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국 지금 이 기술이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한 네. 다음에 네. 이 업체명을 바꿔가지고 세탁을 하고 네. 그 기업이 국내 절삭 공구 업체인 유지먼트를 인수하고 네. 그 회사가 액터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기술도 없는 중국 미디어 기업이 한국의 원전 해체 전문 기업을 네. 자회사로 인수한 거죠. 네. 세계적인 기업을. 그죠? 예. 네. 한국 원전 해체에 참여하여 한국 원전 기술을 빼내어 중국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을 하면은 이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해서 네. 탈원전 하는 뭐 지금 이렇게 원전 해체하고 네. 뭐 방사성 뭐 네. 물질 처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그 기술 해체를 하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역으로 설계가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아, 그 그렇죠. 기술들이 고스란히 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440조 원전 해체 시장에 한국 기업을 앞세워 중국이 진출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그 원전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짓고 네, 있는데 네. 중국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440조가 되는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네. 불가능한데 한국 기업을 인수하고 인수함으로써. 한국의 원자력 해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체를 네. 인수하고 한국이 일본보다 이 미국의 원자력 그 협회 그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일본보다 네, 한국의 원전 기술이 2단계가 높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한국에서 원전을 해체를 하면 이게 지금 정부 연구 과제들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실적을 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원전 해체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럼 한국에서 뭐 10개, 20개 정도 해체하는 기술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지면 세계 시장에 나가겠죠. 네. 그러면 이 440조 시장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게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중국으로 간다.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그 많은 그 원자력 해체 기술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유지 보수 운영하는 데 기술이 이제 쌓이는데 그 왜 이렇게 원전에 중국이 집착을 하느냐? 네. 지금 1대1로라 해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게 바닷길도 미국에 의해 막혀버렸고 네.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때문에 막혀버렸고 지금 육상 루트로 해가지고 뭐 네. 이란 쪽으로 이렇게 가고 뭐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 그런 육상 루트도
미국의 방해 네, 공작으로 그렇죠. 카자흐스탄이 친미화되니까는 네. 막혀버렸고 이란도 제재가 들어가니까 지금 다 끊겨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급이 불가능한데 원전으로 대체를 하면은 에너지 수급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네. 원전을 많이 지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 지금 급속하게 바꾸고 있는데 그 원전을 건설해가지고 전기가 남아돌면은 그거 가지고 이 자동차 석유 안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단계 꼼수를 거친 겁니다. 그럼 지금 그거를 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다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이게 지금 북한 석탄 갖고 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 미국에 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하고 지금 엮여 있는 그러네요. 네. 부분인데 네. 이 한국의 원전은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고리 원전 1호기를 우리 만들었을 때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그 설계도를 갖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참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미제 기술이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 기술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 건 미국의 기술이 그러네요. 네.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럼 결국 상황이 되고 미국이 그것도 봐줄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죠. 그리고 이게 미국의 돈줄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로열티를 받을까면 로열티를 네.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전을 지으면은 뭐 원청 로열티 갖고 있는 업체가 뭐 로열티를 몇 프로 받는 것도 그렇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에너지, 핵 에너지, 핵연료 이런 그렇죠. 거를 네. 사가지고 그 에너지 판매하는 그거 다 미국 업체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줄을 잘라가지고 미국에 중국에 넘기려 네. 하는 이런 것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액트라는 회사인데 보니까 원자력 사업 영역에서 요구되는 세계 최고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쭉 돼 있으면서 뭐 방사성 환경, 뭐 정보 기술, 뭐 이런 가지 이런 이 첨단 원자력 관련 기술이라고 액트 홈페이지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이 보시면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양강 칠성 미디어 그룹 중국 업체가 TV 로직이라는 한국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이름을 바꿔요. 신분 세탁을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VR 가상현실 전문 증강현실 전문 업체가 유지인트라는 소형 머신잉 국내 1위 업체를 합수하고 이 업체가 액트라는 원전 해체 전문 기업을 인수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하고 한국 원전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지금 그 구조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죠. 영화 보고 나서 탈원전 한다는 것만 들었지 뭐 예. 이렇게 거대한 맵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전 영화 보고 영감 보고 아니 그 원전이나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이 원전 그리고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그쪽에는 환경단체들이 많으니까 환경에 대해 가지고 뭐 많은 이러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뜬금없이 영화 한 편 보고 야 원전 해체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도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미 뭔가가 있었지 않았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중국과 뭐 미국과 얽힌 이런 조직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몰라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그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상한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오늘 굉장히 핫한 뉴스를 터뜨리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적으로 반발감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하려고 길을 쓰고 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여름 더워가지고 에어컨들도 못 키시고 좀 뭐 블랙아웃 되기도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2010년도 1월 28일자 기사인데 미국이 한국 원전 수출 에너지 한국은 미국의 원전 수출 에너지부 승인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뜬금없이 한국의 원전 수출하는데 왜 미국 에너지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미국 의회는 한국이 지난달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 사업이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 사항이라면 행정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를 승인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 그 원전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이 미국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의 수출 통제가 계속 적용된다. 그 고리 원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그 설계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술이 미국 기술의 기초를 원천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의회조사국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해당 기술을 아랍에미리트에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전 승인서를 에너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의회조사국은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2014년 만료를 앞둔 미국과 한국 간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맞물려 한국에서 핵 주권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금지된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아직 실험실 수준의 건식 처리,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을 연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조차 이 건식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 기관과 전기 사업자는 물론 일반 여론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원자력 이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 의회가 의회 조사국에서 조사할 정도까지 철저하게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의회 조사국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출키로 한 상태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얻는 수익이 최소 10억 달러, 이 5%라는 네, 거예요. 네. 전체 교육 5% 수준이라며 이처럼 당장은 직접적인 수익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국제 원전 시장에서 미국 원전 공급업자들이 한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면은 네, 미국이 수출하거나 지으면은 네. 웨스팅하우스사가 5%의 5%의 그 예. 노열티를 가져간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돈줄인데 지금 중국 업체를 앞세워 가지고 미국의 돈줄을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국 편에 서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기술을 중국한테 넘기겠다. 완전히 그 중국 엉덩이에 붙은 파리가 정말 완전히 돼가고 있네요. 그거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뭐 저기 지금 옥탑방에 계신 지금 옥탑방에 네. 옥탑방에 네. 계시는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네, 그렇죠.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이때 2016년 12월 17일 날 문재인이 네, 네. 탄핵 기각시 혁명밖에 없다 네, 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박지원도 야 위험한 발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다 생각한 게 가만히 있어서도 정권 창출이 가능했는데 그때 그랬죠. 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한국당 네, 무너지고 하면서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창출하는 네, 걸 네. 뭐 이렇게 뭐 몇 개월 굉장히 급하게 했죠. 6개월인가 참으면 되는 한 6개월 상태였는데. 정도만 참으면 네,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권을 잡으려고 했는가? 저도 궁금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2016년 12월 18일에 그러니까 지금 16년 12월 17일 날 네. 탄핵 기각시 혁명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12월 18일 날 하루 다음이죠. 그 다음 날 그렇죠. 네. 뜬금없이 재난 영화 판도라 본 문재인이 탈원전 국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 중국의 이런 그 뭡니까 거대한 프로젝트에 이미 그 참여를 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사안들인 거죠. 그리고 이미 영화가 이때 개봉이 됐으니까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겠죠. 그죠? 최소한 1년 전에 먼저.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짜여지고 네. 이런 영화도 그런 계획 하에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거 보고 뜬금없이 영화 보고 감명받았다 네.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네, 자체는 맞습니다. 이 영화까지 거대한 빅피처 거대한 이런 포함되어 있다고 그림 안에 봐야겠죠. 포함되어 있었던 네. 선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원전 해체하면은 미국의 기술이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것들은 네.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원전이 폭발해서 우리 국민이 다칠까봐 무서워서 걱정해서가 아니라 예. 중국한테 그 모든 걸 다 바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셈이 돼버린 정말. 거예요. 예. 소름 끼치는 그게 돼버렸습니다. 어디까지 저희를 놀라게 해주실지 참 한 번도 궁금해요.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 아닙니까? 정말 쇼킹해요. 예, 지금 이 쇼킹한 사건들이 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 탈북민들에게 돈 뿌려줘. 어머. 자, 이 지금 자 보십시오. 이 지금 이런 요 위에 제가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18년 3월 13일자 기사니까 시장 진출하는 게. 이 지금 기업 매각이라든지 승인하고 한 것들이
문재인 정권의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이 원전 해체, 이 엄청난 정부가 예산 투자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키워놓은 이 원전 해체 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렇죠. 이루어졌다는 네, 거죠. 네, 예. 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대한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 지지 탈북민들에게 돈 뿌려줘. 중국 금융 다단계에서 개입고요. 아. 이 2017년 5월 5일 그 선거 때입니다. 그렇죠. 네. 거짓 대선. 네. 대선 네. 4일 남겨두고 4일 이제 앞두고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이게 지금 지난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탈북민 단체 연합 대회 행사장에서 문재인 지지 연설자가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들에게 1,380불 한화 150만 원 상당의 금액 지불을 약속하는 LCFHC 가입 신청서를 직접 돌려 내부 지지자들을 소개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네. 이래 돼 있고 이 가입 신청은 무료로 등록되면 무료 등록과 동시에 1,380불이 계정으로 지급된다고 1인당 150만 원씩. 네. 그리고 50명에게 뿌려진 문제 신청서 출처는 올해 3일에 출시 예정인 LCFHC라는 중국의 전자화폐 봉황코인 다단계 전자상거래 회사로 밝혀지면서 문재인 캠프 측이 선거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전문 다단계 회사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과거에는 소련 공산당한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네.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 레닌한테 자금 네,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지금 보면은 중국 기업체한테 자금 받아가지고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를 치른 거예요. 너무 놀라워. 저는 처음 보는 뉴스라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그 기사에 붙어 있는 이 가입 신청서인데 아. 여기 보시면 150만 원 상당 이름하고 이 뭐 스폰서 누가 추천했는가 이런 것도 지금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4번 제출해야 돈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신상정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네네. 봤습니다. 저도 이거. 신년이사를 중국 네. TV에다 대고 했습니다. 네, 중국 맞아요. 사람들한테. 네. 아니 또 그러면 동맹국인 미국한테, 미국을 그쵸. 제쳐두고 왜 중국한테 하는가? 엉덩이 붙어 있으니까. 어.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님한테 인사를 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회의, 중국 공산당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공산당 모임이에요. 120개국에서 오신 정당 지도자 여러분, 거기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 세계에 공산당이 120개나 됐. 그건 아니지 않아요? 세계 120여 개국에서 오신. 그거는 그 주체가 공산당이니까. 사회주의 정당. 예. 사회주의 정당. 뭐 일본에도 사회주의 정당이 있고 그렇죠. 뭐 하니까 네네. 다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 쭉 보면은 저는 여기 추미애입니다. 네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이자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100년과 중국의 꿈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중국의 꿈은 한반도를 식민지화 시키는 거고 전 세계를 세계 패권 전 세계를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중국이 중심에 서겠다. 나머지는 다 조공국이다. 네, 옛날에 네, 뭐 네. 몇백 년 전으로 네. 돌아가자. 그게 중국의 꿈인데 그렇죠. 중국 몽 거기에 한참 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도 지금 뭐 중국몽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 네네. 뭐 네.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앞에는 많은 시대적 과제들이 놓여 있다. 한 정당의 힘 혹은 한 나라의 힘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연대하자는 건데 공산당 다 연대하자. 그러니까 국제 공산당 연대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원전은 알겠어. 원전까지는 알겠는데 네, 네. 건국을 부정하는 건 또 무슨 일이냐? 네, 내일이죠. 내일이죠. 네, 예, 네. 예. 70주년, 건국 예, 70주년. 예. 근데 지금 100주년, 내년이 100주년 기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저들은. 이게 뭐냐면 1919년 3월 1일이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 네, 3.1절이 있었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그때가 우리 임시정부가 네, 수립, 네. 뭐 창립이 됐다. 네, 네, 그런데 1919년 3월 달에
국제공산당 창건 기념일이에요. 아. 국제공산당이 3월 달에 창건이 됐어요. 아.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10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한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네. 러시아 정부가 완전히 한 반쯤 무너지고 완전히 네네, 좀 흐지부지 되고 10월 달에 완전히 그 붉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 볼셰비키 그 당이 세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들이 적군파가 되는데 얘들이 레닌이 1919년 3월 달에 중국 공산당을 창건을 합니다. 저기 그 국제 공산당을.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얘네들 100주년 기념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속에는 지금 공산당 창건 그죠? 기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죠? 굴뚝 같은 그러니까 거네. 지금 이 우리나라 MBC, KBS 방송 3사에서 계속 네. 북한 찬양하는, 북한을 미화하는 방송들이 나오고 네, 있고 네. 북한이 나쁜 짓 하고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책에서 지워지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겠다는, 지우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지우겠다는 거고 헌법에서 못 지우니까 역사책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한국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썼고 민주당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3.1절 건국 10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그 밑에 전부 공산주의 색채가 들어간 행사로 다 꾸며버리면은 네. 깃발도 빨간색 깃발 들고 이러면은 이게 완전히 적화 통일이 완료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에 이 목숨을 거는가? 이 내가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데 네. 코민테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혹은 국외공산당은 1919년 3월 러시아 공산당의 주도 인물들이 설립하여 1943년에 해체된 조직이다. 이 조직의 목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무장 군대를 포함하여 세계 부르주아의 타도와 완전한 국가 철폐의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세계 소비에트 공화국의 창립을 위해 싸운다. 코민테른에 가입하기 위해서 공산당은 21개 조항을 수락해야 되는데 다음의 것들이 포함됐다. 1번 공산주의 선전과 동료 활동을 하고 대중 앞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상을 떠받친다. 중책을 맡은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적인 의견의 지지자들 제거한다. 지금 적폐니 뭐니 다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네, 다 구속하고 있고 네. 체제 전복 임무를 위한 불법, 합법적인 것을 포함해 조직을 창립한다. 그러니까 뭐 이석기, 아론이 뭐니 여러 가지 그런 지하 조직들이 있었고 네. 체제 전복, 네. 그 소위 말해서 지금 뭐 광우병 폭동도 그렇고 그 세월호 가지고 그렇죠. 네. 저기 뭐 박근혜 하야하라, 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7시간 뭐 밝혀라, 그리고 촛불 집회하고 전부 다. 그게 이게 체제 전복 임무였어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이 촛불 집회에 어마어마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던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산당 그 조직인 JR 노조, JR 총련이라는 그 철도 노조에서 일본 공산당 애들이 네네. 또 파견이 됐어요. 그 외에 목 잘린 모형들 있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것까지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중국에서는 한국에 뭐 사드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관광객을 안 보냈습니다. 네. 왜 안 맞아요. 보냈냐면은 한국에서 촛불 집회 해가지고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는 거를 중국 관광객들이 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면 배워가지고 시진핑을 끄집어 내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은 안 보냈는데 뭐 사드 보복이다 해가지고 안 보냈는데 근데 광화문 광장에 보냈군요. 중국의 유학생들은 이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이 공산당에서 시키는 거를 잘 해야지 나중에 돌아가서 취직이 되고 이게 가점이 붙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산주의 선전과 동요 활동 지금 계속 체제 전복하자, 이석기 석방하라, 이런 구호들이 나오고 주한미군 물러가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중심, 온 천재 사람 중심인데 북한 헌법에 나오는 게 사람 중심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도 사람 중심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네요. 그러면 사람이 문제지, 그럼 개가 문제예요? 상식적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인 그거 아세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가 먼저. 자동차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그러다가 사람이 먼저 지나가다가 치면은 그건 누구 책임인 거죠? 예. 그리고 뭐 경영 철학에도 사람 중심 경영 철학. 네. 아니 경영을 사람이 하지 그럼 짐승이 하냐고. 말이 안 되는데 사람 중심 하는 게 네, 맞아요. 북한 헌법에 나오는 건데. 인민을 중요시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보니까 1차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보니까 네. 상해 임시정부가 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했는데 네. 이 도대체 이 양반들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나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도 학교에서 저 문장만 배웠지 자세하게는 못 배웠죠. 그러니까 진짜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서 해방이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 한 걸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국제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간을 한민족을 도우려 하였고, 국제공산당은 한인 독립운동에 200만 루블을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22년 레닌이 지원한 자금 중 이동휘는 그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아. 이동희, 한형건 등과 함께 60만 루블만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용하였다. 한인사회당은 19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보스톡 신안촌에서 대회를 열어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에 가입을 결정하였고, 이게 창당 자금을 받아온 거예요. 돈 받고 이게 창당한 거예요. 예. 박진순 등 대표 3명을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을 국제공산당에 파견하여 선전비로 400만 불을 돈 더 달라고 창당했는데, 활동하려고 하니까는 선전 활동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400만 불 달라. 그럼 우리나라 지금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지금 소련 돈, 공산당의 돈이 들어왔다는 말씀인 거죠? 예, 소련 공산당 자금 받아가 이게 지금 저런 거 국사 교과서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머물기 몇 년 전 볼셰비키당, 이르쿠츠크 지부인 이르쿠츠크 공산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톡 파고 네네. 한인사회당하고 상해 임시정부하고 연결돼요. 이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톡 파고 네. 이르쿠츠크 공산당, 이르쿠츠크에 또 고려 공산당이 또 있었던 모양이죠. 그 한인들이 전 한인 공산당을 자기들이 전체 러시아의 한인 공산당이라 해가지고 조직했는데, 이들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볼셰비키당에서 파견된 보리스 스미야스키의 지원하에 자신들만이 유일한 시베리아 한인들의 정통적인 당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9월 10일 한인사회당 일행이 이르쿠츠에 도착하자 정통성을 지닌 그 자기들이 전너 한인공산당이, 그러니까 이르쿠츠크 파죠. 네. 그 마땅히 코민텔은 이 레닌이 준 이 400만 불을 가져가야 된다면 이 자금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400만 불 레닌이 200만 불 주니까 그 중에 60만 불 가지고 창당 자금으로 쓰고,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사회당이 만들어지면서 국제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네. 야 우리 선전선동비가 부족하니까 레닌한테 가서 400만 루블 더 달라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받아오다가 이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오르면은 지금도 한 일주일 이상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일주 한 달 가까이 이 기차를 타야 되니까 이르쿠츠크에 도착을 하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이르쿠츠크 공산당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러시아 전체 공산당이라고 선언받았고 그쪽 당에서 레닌 밑에 똘마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인정해줬고, 그러면 우리가 적통이네, 돈 내놔 해가지고 돈 뺏어가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기사는 없는데, 달라고 했으니까 순순히 주지는 않았겠죠. 그랬겠죠. 그럼 뭐 암살을 했든지 뭐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우리가 거기는 추정을 해요. 네. 근데 뭐 그런 기록은 없더라고 보니까. 자, 당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이자 고려공산당이었던 이동희는 그해 11월에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박진순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이르쿠츠크파 자금 탈취 횡포를 규탄했고, 한인사회당을 끝까지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는데, 이 탄원서에는 상해 임시정부는 실질적으로 한인사회당이 정부이며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보냈고 한인사회당은 유일한 조선 사회주의 당으로 인정받아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우리는 공산당 활동을 하니까는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한인사회당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 레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해 임시 정부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에 기반한 그죠? 조직이란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그죠?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죠? 그럼 지금 임시 상해 정부를 인정한다는 건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죠? 북한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시작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그죠? 인정하는 거네요. 그걸 하고자 하는 거죠. 저 입이 지금 안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임시정부를 이제 뭐 임정을 중소시하게 되면은 상해나 중국 쪽에다가 여러 가지 거점 시설물도 만들고 독립운동가들 뭐 시설물 조형물 만들고 우리나라 학생들 거의 참배하게 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련 돈 받고 레닌 자금 받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산주의화 혹은 사회주의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배경을 통째로 이 지금 중국으로 옮기려고 지금 이 상해 임시 정부를 지금 계속 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아까 중국한테 그 이 착수금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선 캠프 때. 네, 네. 그러면은 이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원자력 발전 이거를 기술을 갖다가 중국에 넘기고 나면은 네. 그러면 이 착수를 했으면은 나중에 미수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뭐 몇 조든지 몇십 조든지 받으면은 자기들은 어차피 무정부주의자니까 네. 애들 다 우리 국내 애들 학생들 공부 안 시키고 역사 공부 안 시키고 지리 교육 안 시키고 세계사 교육 안 시켜가지고 완전히 깡통 머저리 바보로 만들어 놓고 네. 자기들은 그 자금 가지고 이 국민들을 영원히 통치하겠다. 자기들은 무정부주의자니까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가든지 뭐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지금 목적인 거죠, 지금. 아니 의심은 있었는데 너무 확실하게 네. 보여주시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네, 쭉 해드릴게요. 네. 1차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 1919년 3월에 국제공산당이 창당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네. 레닌이 60만 루블 한인 독립 자금을 기증을 해요. 200만 불 중에 60, 왜 다 못 들고 오니까 60만 불만 들고 오는 거예요. 아. 사람이 들고 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뱅킹이 안 되니까. 1919년 4월 25일에 한인사회 국제공산당이 1919년 3일에 3월달에 창당되고 19년 4월 25일에 한인사회당이 국제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네, 네. 돈 받고 가입한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한인사회당이 모스크바에 세명급파해서 돈을? 400만 불 더 달라. 그렇지. 예. 처음에는 착수금 받고 네. 야 이제 뭐 미수금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루쿠츠크바 공산당 내 전너 한인 공산당이 정성성 주장하면서 400만 불 탈취하니까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 고려 공산당 그러니까는 이 블라디보스톡의 한인 사회당 쪽하고 연결이 된 이 이동규가 박순진을 모스크바에 급파를 해서 이루쿠츠크파를 자금 탈취를 비난하고 한인 사회당을 지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에 상해 임시정부는 실질적으로 한인 사회당 정부이며 한인 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고 그런 서약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서약서가 사실 공개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그러니까 볼 수- 지금 네. 여기 인터넷에 가서 보면 다 나와요. 한인 사회당이 유일한 조선사회주의 당으로 인정받고 소련으로부터 이 블라디보스톡 애들이 그 인정을 받고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1차만 있었던 게 아니고 2차가 또 있어요. 이동희는 이듬해 1920년 1월 하순에 자신의 측근 한형건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였고 한형건은 1922년 겨울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러 레닌과 비밀협정을 성취시켜 볼셰피키 정부로부터 금화 200만 루블을 새롭게 지원받는다. 1920년 10월 그는 이중 60만 루블을 우선 제공받지만 그 상해까지 운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20만 루블은 모스크바에 맡기고 40만 루블만 상해로 가지고 왔다. 상해로 가는 도중에 시타에서 왜냐면 모스크바가 이쪽에 있고 상해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치타 공화국을 해가지고 치타라는 이 지역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한인 사회당 대표로 코민테른에 파견되어 네. 가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가다가 네네. 치타에서 만난 거예요. 둘이 아. 김립
네. 김립하고 만나서 네. 야 이래 너 어디 갔다 오니 하니까 나 가서 돈 받아왔어. 뭐 내 지금 20만 루블, 40만 루블 상해를 갖고 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립이 야 이거 임시정부에 보내지 말고 한인사회당 운동 자금으로 사용하자. 이 돈 레닌이 돈 준 게 전체 공산주의 활동을 확산시키라고 준 거지. 상해 임시정부만 쓰라고 준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니까는 네. 그래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한인사회당 운동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협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지금 12월 달에 이제 이 김립이 이 돈을 받아가 쓰다가 좀 남은 거를 상해로 가지고 왔는데 이 코민테른 자금은 많은 좌파 운동가들 독립 자금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자금의 소지를 가지고서 둘러싸고 상해 임시정부와 한인사회당 사이에서 알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돈이 있으니까 또 안 싸울 수 없죠,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레닌이 지원한 자금을 내놓지 않고 한인사회당 등 한중일 좌파 혁명가들이 사업비로 쓰게 했는데 레닌 자금을 한중일 좌파 혁명가들의 독립운동과 혁명운동에 사용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에는 내주지 않자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가 보낸 김립이 레닌이 보낸 독립운동을 자금을 유용했다고 성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도 레닌의 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네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괘씸하니까 김립이 이제 독립 자금을 운영했다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돈 빼먹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임시정부 관계자는 이동희에게 그 자금 관계에 대한 경과 보고를 요구했는데 이동희가 이에 응하지 않고 김립이 코민테른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2011년 1월 이동희, 김립, 한영권 등 한인사회당 대표회를 소집하여 자금 분쟁과 관련된 최종적 태도를 확정하고 마침내 이동희는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쭉 이 순서를 보여드리면 상해 임시정부 총리, 국무총리 이동희 1921년 1월에 모스크바 한영권 급파 22년에 레닌에게 200만 불 지원 약속을 받고 우선 60만 불 루블 중 40만 루블을 상해로 이송하다가 한치타에서 한인사회당 김립과 만나가지고 이 돈을 임시정부에 보내지 않고 한인사회당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뭐 중국, 뭐 일본 이런 사람들한테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세력 과시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김립이 갖고 온 돈으로 한중일 좌파 운동가들 이제 키웠다는 거죠. 상해 임시정부를 안 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딴주문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독립 자금을 안 쓰고 상해 임시정부가 김립이 레닌 자금을 유용한다고 성토하고 이동희에게 해명을 요구하니까 1921년 1월 이동희, 김립, 한영권은 한인사회당을 소집하고 이동희가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직에 사임했다. 책임을 지고 결국 소련이 준 자금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돈 빼돌려가서 세력 과시하고 삐지다고 있었던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자, 이런데 지금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시발점으로 보고 헌법의 적통으로 본다. 이거는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그 1919년 3월 달에 3월 1일 날 3.1절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다고 하니까는 1919년 3월 달에 국제공산당이 또 창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 되면은 국제공산 3.1절 뭐 운동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 행사한다고 하면서 국제공산당 행사를 다른 쪽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뭉쳐버리면은 그러면 국제공산당 대한민국은 국제공산당의 이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역사를 지워야 되고 북한은 착한 국가가 되니까 북한이 사람 죽이고 만행 뭐 각종 테러하고 이런 거는 역사책에서 지워버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지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1919년 그러니까는 이 해방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공산주의 혁명을
이 시작된 그 시발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건국 70주년을 그렇게 부정을 하고 왜 그렇게 1919년 임시상해 정부를 그렇게 옹호하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좀 궁금증이 그러니까 풀렸어요. 지금 딱 중국하고 달라. 그때는 소련한테 네. 돈을 받았지만 네. 지금 중국한테 지금 돈을 받으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한국의 원전을 해체하면서 원전 기술을 중국한테 넘기고 그러면 그 막대한 그 자금들 해체 시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들 그런 것들 뭐 몇백 조 중에 자기들이 뭐 몇십 조 가지면은 똑같은 공산당 뭐 자금 뭐 탈취 사건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 그러네요. 발생하는 네, 거죠. 네.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네. 홍범도 장군이나 김단인 장군은 어떻게 음. 이걸 했는가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보면은 네. 북로 군정서하고 이 지금 청산리에서 이 홍범도 장군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청산리에서 같이 싸웁니다. 이게 1920년 10월달입니다.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을 텐데 네, 네. 이 지금 한국의 상위 임시정부에서 레닌이 준 자금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암살하고 이런 혈투를 벌이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지 독립운동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네요. 사람들은 진짜로 일본하고 무장투쟁을 한 거예요. 무장투쟁.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자유중국 그러니까 대만이죠. 그러니까 네, 장제스 국민당은 실제로 일본군하고 총격전하고 싸우고 했는데 공산당 애들은 내가 일본하고 싸운다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후방에서 주민들 약탈하고 돈 뺏고 해가지고 이 사세를 키우는 그래가 결국은 이제 국민당은 몰아내고 중국을 잡아먹었는데 실제로 이 김자진이나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은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는 뒤에서 소련에서 이 레닌이 준 공산주의 자금 가지고 서로 그거 뜯어먹겠다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 돈이 일로는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들끼리 먹기 바빠서. 그러니까 진짜 독립운동에는 안 간 거지. 진짜 독립운동이 얼마나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뭐 이때는 일본 이 볼셰비키 그 적군파죠. 적군파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대한 독립군도 뭐 일본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때는 뭐 소련의 이 레닌의 지원을 받는 게 뭐 맞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 어쨌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그것까지 비난할 그건 아닌데 이 청산리 대첩이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 독립군이 일본군 5만 명하고 싸워가지고 3,500명 가까이를 사살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런 대첩이 있었는지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잘 안 돼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이 대한 독립군 무기 자체가 그냥 소총 뭐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딱총 그러니까 관동군 일본 관동군이 봤을 때는 동네 양아치 수준이었다고. 얘들이 총 쏠 때 얘들은 뭐 총이라고 말은 총이지만은 뭐 한 발 쏘고 몇 분 있다가 나가고 그냥 활보다 못한 총 쏘고 넣고 있었던 게 대한 독립군의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 막 맥심 기관총 1차 대전 때 사용했던 기관총을 들고 막 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한 독립군들이. 근데 이 무기는 어디서 왔냐? 그게 블라디보스톡에 체코 군단이라고 있어. 체코 군단. 이게 복잡한데 1차 대전 때 그 체코에서 이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독립을 위해 가지고 한 9만 몇천 명, 한 10만 명 정도가 러시아하고 힘을 합해가 싸웁니다. 승전국 지위가 이제 확보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뭔 개소리야 독립 없어 무기 내놔 무기를 빼앗는 거예요. 그 무기들이 누가 준 무기냐 미국이 좀 미제 무기거든. 그 무기가 좋고 하니까 이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무장 해제하라 하니까 뭔 개소리야 하고 적군파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체코 군단 군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적군파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백군파하고 그러니까 백군파는 제정 러시아 상태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고 적군파는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내전에 이 적백 러시아 내전에 휘말려 가지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일쿠츠크까지 왔는데 적군파도 이제는 막 힘들고 이 사람들은 너무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돌아가고 싶고 하니까 중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야 너 고향으로 돌려 보내줄 테니까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가지고 그 배 타고 그냥 그 체코로 가라.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사람들 그냥 와요. 이 사람들 오는데 이제 자기 무기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배가 뭐 지금처럼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아니지. 뭐 진짜 뭐 1년에 뭐 한 번, 두 번이니까는 이 몇 개월 그 한 1년 가까이 집에 못 가고 뭐 혹은 그 이상을 집에 못 가고 있으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무기를 이 무기들을 갖다가 북로 군종소에다가 김자진 장군이 가가지고 야 돈 줄게 해가지고 산 거예요. 헐값에 그냥 고철로 그냥 들고 온 거지. 자기들은 배가 고프니까 돈 하나 바꾼 거예요. 근데 북로 군종소에 이 자금은 어디서 났는가? 네. 이 지금 이 1860년대부터 우리 한인들이 이제 이 시베리아 연해주 쪽으로 막 넘어가는데 여기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많이 넘어갔어요. 네. 여기서 거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정부에서 여기다 많은 지원도 해주고 대학도 설립해주고 하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 한인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예.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독립운동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이 조선인들이. 네. 예. 그 자금들 가지고 이 총을 사가지고 공호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기고 이게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에 봉호동에서 한번 맞고 청산리 대첩에서 이렇게 맞고 실제로 운동은 여기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상위 인정 사람들은 저지다고 공산주의자들 돈 받아가요. 가지고 예. 싸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 북만주 산시역 부근 정미소에서 공산당원이 쏜 흉탄을 맞고 운명하기 직전 김자진 장군이 한 이야기인데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충고에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김자진 장군 대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저격을 해가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 누구냐? 모르긴 몰라도 이 상해 인정이라든지 이쪽하고 연결돼 있는 그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공산주의자가 와가 쏘지 그렇죠. 않았고 네.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쏘았겠지. 그리고 나중에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스탈린한테 권총도 하사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홍범도하고 나이가 들어서 홍범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또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자유시의 참변이 생기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거까지 이야기를 네, 드리면 너무 너무 이제 기니까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네. 또 독립운동자들끼리 레닌 자금을 둘러싸고 서로 암살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 이 지금 2011년 말 임시정부에서 보낸 김구의 부하인 오면직, 노정현 등 청년들이 김립을 찾아가서 1922년 2월 11일 상하이 불조개 그러니까 프랑스 의형이라는 거죠. 그 자베이 거리에서 네, 암살하죠. 김립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김구가 네. 청부 살인을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 편 이렇게 쏴 죽이고 돈 뺏으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돈 되는 싸움이네요, 결국. 네, 이런- 결국은 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뭐 딴 사람들한테는 친일이네 어쩌네 하고 지금 그죠? 그런- 오늘이 위안부 기념의 날이든가 그러던데요. 달력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고령공산당이 한인공산당원끼리 내분을 보고받고 상하이 한인공산당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조직을 이동시키고 이동하라니까 상해에 있던 이런 공산주의자들 임시정부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연해주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일부는 그 해방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저기 김일성 따라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남한으로 들어오고 남노당으로. 남한에서 또 이게 남한 사회주의 뭐 노동자 뭐 네. 그러니까 남노당 그러니까 남과 북이 공산주의자들로 서로 임시정부에서 간섭밥 먹고 있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가지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건 정말 기적이네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야 이거 아니다 그 미국 쪽하고 손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거를 딱 해버리고 채택을 하고 미국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국한테 야 2억 불 내놔 우리가 소련 남하는 거 막아줄게 네. 2억 불 달라 그리고 무상원조 2억 불 하고 20개 군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 해가지고 다 받아낸다고. 그 단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예, 예. 정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조지 워싱턴에 나왔지, 하버드대 석사했지, 네. 그리고 프린스턴 대 그 국제정치 해양법 박사 했지 하니까 이게 빠삭한 거지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는 지금 김구하고 박정희를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래 싸우니까는 이게 이 소련 공산당은 상하이 임시정부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예. 지원해봐야 너네들 네. 돈만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중국 애들이 또 상해 공산 임령을 지원을 또 해요.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일부는 또 이 중국 내전에 또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공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뭐 조선의용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 한국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북한 뭐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네. 그 사람들 같이 저기 뭐입니까 중공군 100만 명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제가 설명드리면 해방 이후에 이르쿠츠크 한인 공산당들이 김성주, 김일성을 앞세우고 북한 지역으로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 상해 뭐 고려공산당 뭐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은 일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가지고 북한으로 가고 일부는 남한으로 들어옵니다. 네. 또 남북한에는 소련식 공산주의 사상과 소련 자금을 받고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정치 전면에 민족 지도자요. 내가 독립운동했어. 독립운동가. 일본하고 싸웠어. 해가지고 네, 네. 반일 감정이 그때는 셌으니까 네. 정치 전면에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남노당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사회 혼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련 공산당하고 조선 공산당이 북한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마구마구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뺏어야지. 뺏어야 되니까 재산들 뺏고 몰수하고 그리고 또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이라고 그 당시에 김일성 네. 장군이 뭐 독립투사로서 아주 유명했는데 이 가명을 쓰면서 내려오니까 네. 야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는 의심 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일제보다 더 못하잖아. 일제 때는 우리 이렇게 마구마구 죽이지 않았어. 우리 재산 안 그렇죠. 뺏었어. 네. 그러면서 신의지 반공 학생이고 이 역사상 최초로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 학생의회가 1945년 네. 12월 네. 23일 날 일어난 겁니다. 아, 신의주에서. 네, 신의주에서. 그러면서 23명의 어린 학생은 중학생들, 아, 신의주 중학교 중학생들이에요. 이 23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검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자, 이거 이제 6번을 보면은 1947년 12월에 북한에서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 전까지 45년에 해방되고 나가지고 조선은행권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같이 썼어요. 썼는데 네. 47년 12월달에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 폐기된 국권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냐면 남한의 어선으로 싣고 와가지고 간첩 성시배기한테 주는데 이 간첩 성시배기가 남한의 언론사 10개를 설립하고 대남 선전 선동을 남한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언론사가 지금도 지금은 뭐 아닌가요? 있는지 뭐 이름 바꾸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고 군, 경찰, 정치인, 외교관, 사회단체, 정당, 정보부, 국회의장 전부 국회 부의장까지 포섭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극에 달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6.25가 일어나기 그 이전에 그 10가지 여러 가지 이상한 조짐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공내 4시에 쳐들어오는데 네네. 그보다 4시간 앞전인 25일 00시에 비상을 해제해버려요. 아,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전날 6월 24일 저녁에 네. 그 고위 그 장교들 댄스 파티 해가지고 네. 술 먹이고 재워버리고 네. 그 전에 뭐 군인들 막 3분의 1 휴가 내보내고 부대를 이쪽 부대 일로 옮기고 이쪽 부대 일로 옮겨가지고 지형짐을 파악 못하게 하고 북한군 이동한다는 첩보 묵살해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 이 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첩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연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우연이 거죠. 아닌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1950년에 6월 25일 날 남침을 하니까 북한이 그때 그냥 북한 주민들을 대거 그냥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서북청년단. 네네. 서북청년단.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을 선 게 북한에서 자기들 당했으니까 네. 자기 부모들이 당하는 거 보고 하니까는 남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서북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에서 남노당이 당 대회하고 하면은 강목을 가서 두들겨 패버리고 다 깨부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멸공통일 이런 걸 하니까는 4.19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한내 그만큼 공산주의 세력이 기승을 부렸고 어느 정도 기승을 부르냐면은 그 장제스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진해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 그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 네. 바로 앞에 그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가면 장제스가 앉았던 자리라고 비석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북한에 다 올라간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때는 도청 장치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광범위하게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초부터 임시정부 이전부터 공산당과의 싸움의 역사네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100년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공산 제국주와의 100년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뿌리가 아주 오래된,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썩어서 지금 무너져가는 나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왕을 물러가라고 그렇게 그렇지. 하는 것도 이상하고 중학생 어린 애들 꼬마들 지금 보면 초등학 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들도 나오고 여중생도 나오고 막 이렇게 4.19 때 물러가라고 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선동이 없었으면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렇죠. 게 네. 그거를 갖다 준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식민지 거쳤고 그전에는 조선시대 그렇죠. 수탈이 있었고 네. 조선시대 때 사람 막 죽였다고요. 네, 네. 그 일제시대 때 또 뭐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사람들 막 죽였다며. 그런데 그 뭐 민주주의를 갖고 온 사람하고 물러가라고 그렇죠. 들고 일어나고 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그때 막 보면 장갑차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고 하는데 네, 네. 그때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본다면 때, 장갑차 위에 올라타고 그러지를 맞아요.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공작에 의해 가지고 4.19가 일어난 거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듯이 그렇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실 광장 촛불 인원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건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그 연예인들 콘서트 네, 콘서트 네. 보러 온 사람들 다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기 상해 임시정부를 자꾸 기리면서 내년에 10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 이런 그런 저기 행사들하고 같이 섞어버리면은 그럼 사람들은 그게 밖에서 사진 뭔지 찍으면 공산주의 100년 국제공산당 창건 기념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는 뭔지도 거고. 모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 하니까 5.16 군사혁명 박정희 그 소장이죠 일어나가지고 네, 네.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숙청을 해버리고 멸공을 이 국시로 네, 맞아요. 네. 이승만도 멸공 이 사람도 그러네요. 박정희도 멸공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5.16 군사혁명정부의 공약인데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네. 강화한다. 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그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의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하선상에 서덕이는 민생고를 시급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통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지금 지우어야 되는 적으로 삼아 적폐죠. 적폐로 삼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얘네들 공산주의 100년의 역사에 그냥 저쪽에서 보면 재를 뿌린 거네요. 아니면 그 다된 밥에 코를 그렇죠. 그랬네요. 재로 확 뿌리는 네, 상황이거든요. 정말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분 우리는 없었으면 우리 전부 북한처럼 돼버린 거죠, 사실은. 지금 이 거대한 이 역사적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모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예, 모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남한에서도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또 뭐 화폐 개혁도 하고 하는데 북한에서 갖고 온 어마어마한 그 국권을 갖다가 다 바꾸는 거죠. 바꾸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다 애들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잠재적으로 이렇게 이 남한 내에서 자생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공산주의자, 이 북한 추종,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을 키웠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 뭐 여순 반란 사건, 네. 뭐 통역당이니 무슨 울릉도 간첩사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일으킨 부분도 있고 또 돈이 옛날에는 소련을 통해 가지고 뭐 한인 사회당이나 뭐 아니면 상위 임정이나 이런 쪽을 통해 들어왔다면은 이제는 북한을 통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니까 60년, 70년대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돈이 뭐 간첩들이 간첩선 타고 와가 돈을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조총련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남한 내 그런 공산적화 세력들을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소탕이 다 안 됐어요. 통역단도 일부 지부가 소탕된 거지 전체가 드러난 게 없다고.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숨어가지고 나중에 5.18 일으킵니다. 네. 5.18 일으키는데 네.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게 광주 교도소를 5번이나 습격을 해요. 5번이나. 5번 습격을 하는데 거기에 간첩들하고 좌익사범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있었다고요. 그거를 이 시민들이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북한 애들이 쏘서주고 그거를 허물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성동적서식으로 막 뭐 소란 일으키고 총질하고 소란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해가지고 경찰이나 군이 여기에 이쪽에 집중하게 해놓은 다음에 일부는 저기 교도소를 털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교전하면서 그 많이 죽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게 광주 교도소의 좌익 사범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다 풀어내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 가지고 5차례나 습격했다는 거는 이거는 목적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너무 분명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누군지도 지금 못 밝히고 그러니까요. 있는 유공자면 거고 되게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워야 거잖아요. 되는데 지금 숨기고 있고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는 무섭습니다. 법안을 만들겠다 그러고 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잡아가겠다는 법안을 네. 만들고 네.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박정희 헌법 지우겠다가 네, 네. 유신헌법 막 욕을 하는데 유신헌법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네, 이제 통과를 맞습니다. 시킨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욕할 게 없는 거죠. 네. 자, 그거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행적들이 지워지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역사에서 해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을 발발한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통일부 통일교육 교재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6.25 남침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천안함 폭침 삭제하고 북한 주민 공개 처형 내용 삭제하고 정치범 수용소 관련 내용 삭제하고 주민사회 통제 내용 삭제하고 김정일, 김정은 권력세습 과정 삭제하고 국방부 예비군 정신전력 교육용 영상 교재에는 북한 ICBM, SLBM 발사 장면이 삭제됩니다. 북한 핵실험 장면이 삭제되고요. 그냥 북한은 착한 아이예요, 이거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쭉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자유민주주의 빼고 1948년 정부 수립한 거 삭제하고 박정희 지우겠다. 이게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의 과정에서 그렇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국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세계가 그냥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저먹었다. 어부지를 그냥 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소련의 지원으로 돈 받아가지고 낼름 잘 컸기 때문에 자기들도 미국이 지원해서 그게 큰 거 아니냐. 이 소리 미국 때문에 한국이 큰 거지 박정희가 잘한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 경제 역사라며 개헌 평화 강조했다 나오는데 민주주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 빼면은 민주주의입니다. 네, 조선 맞습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되는 네. 거예요. 여기 제국주의 침략자들이랑 나오는데 이게 일제입니다. 일제. 예. 자기들이 일본하고 싸웠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소녀상 세우고 네. 반일 그래서 자꾸만. 예.
반일 뭐 감정 그죠. 일으키고 반일 네. 운동하고 하는 건데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근로인테리라는 게 공무원, 규정노조, 규정노조입니다. 공무원들이요.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최저임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 경제 체제가 이 북한 헌법에 나오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예.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왜 지금 폐지하려고 하냐, 적폐로 몰아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명시한 박정희 헌법도 지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데는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자유시장 경제를 자꾸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공산주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뭡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공산주의 반대말이 자본주의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공유경제잖아요. 요즘 공유경제라는 말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거는 내 거 아니고 너 것도 없고 우리 다 같이 쓰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부처럼 그러니까 말은 내 것도 네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가 되는 거죠. 빼앗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그게 바로 공유 경제고 공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유 경제를 주장하는 시장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나라가 저는 그동안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이 나라를 자꾸 무너뜨리려는 건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거구나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이게 공산주의하고 정말 아주 깊이 엮여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산주의란 말을 삭제하고 문재인 있죠. 그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고영주 변호사를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고소를 하고 구형했죠.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을 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란 말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업을 두둑에 패가지고 기업에서 돈을 뜯어내고 하는 게 대기업에서 돈을 뜯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옛날에 레닌한테 돈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 버릇이 있는 거야. 그 버릇이 있다 보니까 혹은 북한에서 돈 내려오고 받아 쓰고 하던 그 버릇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땀 흘려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뺏어오면 된다, 얻어오면 된다, 받아오면 된다. 이 버릇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은 뭐 뜯을 게 없으니까 대기업들 두둑이 패가지고 대기업한테 돈삥 뜯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지워야 대한민국 원전의 역사를 지울 수 있다. 이래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을 보니까 최초 국비 유학생 원자력 분야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에 원자력 학과를 신설하고요. 서울공대 원자력 학과 신설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전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원자력 연구소를 신설하고 트리가 마크 2라는 이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을 했어요. 이 원자로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1960년 2월 2일에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잠수함도 스스로 만드는데 미국의 대한국 원조가 언제까지 되는지는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도 자립해야 된다. 그러니 원자력을 개발하고 군비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수진 장군의 대를 이을 기술자들을 길러야 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핵무기 개발을 시사한 거예요. 그 옛날에 70년 그 옛날에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 떨어뜨리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핵 개발해야 돼. 이야기를 돌려낸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그 옛날에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미국을 도망 못 가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주저앉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을 죽여야 되고 지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분명하네요. 그죠? 저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뭘 했냐?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하야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20개 사단 무기를 무상으로 주겠다 한 거를 유상으로 돌려버리고 이 주한미군이 또 철수를 합니다. 1사단이 철수를 해요. 철수하고 그때 좀 위험했죠. 닉슨 독트린 아니 너가 알아서 살아라 모르겠다 했어. 우리 발 빼겠다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를 해요. 그리고 김신조 사건 박정희 목 따라서다 1.21 사태,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120명 들어와가지고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입 찢어 죽이고 후회 불러 납치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찰기가 추락하고 도끼 만행 사태 등등 해가지고 북한의 남침 징후가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무기 주는 거 취소해버리고 유상원조 돌리고 하니까 이것이 제2의 6.25 터지겠다 싶으니까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번개 사업이라 해가지고 번개불에 콩쿠아 먹듯이 40일 만에
총, 뭐 수류탄, 박격포, 대전차 지뢰, 뭐 크레모아 등등 8가지 무기를 40일 만에 그냥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고 2차 번개 사업, 3차 번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예비군 사단에 전부 다 경무장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네. 예비군들이 총도 없었어. 그 예비군 향토 예비군 만들고 전부 다 총을 다 주면서 이제 그 향토 방어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월남전 파병하고 그리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 하고 또 율곡 사업이란 걸 해가지고 뭐 팬텀기도 가져와서 우리 또 만들고 여러 가지 무기 개발하고 함정 건조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추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을까요? 급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에 투자를 한 게 사람들이 자꾸 자동차 만들려고 네, 네. 자동차 공장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뭐 발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뭐냐면 전차 만들고 장갑차 만들려고 자동차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 기술 축적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자 공장을 왜 만든 줄 아십니까? 전자 산업에 투자한 거는 미사일 만들려고. 미사일 만들려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국방 안보 네, 국방 거기에 안보고 다 집중되어 있었던 거군요. 미사일 만들 거면 저기 화학 산업은 왜 투자를 했습니까? 모르죠. 포탄 만들려고. 총알 만들고. 다 그렇게 연결이 네. 되는구나. 조선 산업은 왜 했겠습니까? 해군 함정 만들려고. 함정. 철강은 어차피 이 다 철을 제공해야 되니까 기계 산업 이 전부 다 이 그래서- 자주국방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그래가지고 이 공장을 어디다 설치하냐? 창원에 후방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창원 기계공단 같은 창원공단은 그거 일본 히타치 중공업을 그대로 네, 네. 모방해가지고 만든 건데 경부고속도로는 왜 만든 줄 아십니까? 왜 만들었어요? 후방에서 만든 이 전시 물자를 전방으로 수송하려고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거꾸로 여기네요. 저는 위에서 네. 아래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자주국방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없네요. 박정희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 지금 총 만드는 공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부산에 가면 어디 뭐 공공 땡땡 산속에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포탄을 쏘면은 맞지 않게. 산 등성이에 걸려가지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까지 또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총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뭐 산속에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나는 다 들어가봐서 알지만은 그 전문 기자니까 가서 알지만은 모른다고 위에서 봐도 안 보인다고요. 다 그냥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냥 뭐 저기 뭐 나무인지 그냥 뭐 안 보인다고 이게 건물인지. 그렇게 숨겨놔가지고 다 그래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키려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인데. 박정희를 지금 죽여야 되고 지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얼마나 거예요. 미울까, 네. 정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왜 네. 만든 줄 아십니까? 이쪽에. 공장에다가 인력 사람을 지원.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전국에 농사 짓고 다 백수고 굶어 죽고 하니까는 야 밥 줄게 옷 줄게 야 이래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기술자 양성을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사람 집어넣으려고 저기 인력 공급하려고 그랬구나.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들어가 기술 인력을 양성을 시킨 거예요. 무기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기술자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유학 보내고 이승만 때 유학 보냈던 사람들이 박정희 때 돌아와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또 더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하니까 전부 공부시키고 또 유학 보내고 그래 했던 거죠. 네. 댐은 왜 만든 줄 아십니까? 댐. 그것도 전략적으로. 아니 공업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아. 공업 용수를 공급을 못 하니까 네. 전기를 또 생산해야 되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결론은 버킹검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자주국방. 예.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970년대에 투자를 한 게 1980년대 3조 호황이라 해가지고 뭐 엔저 뭐 환율도 낮아지고 유가도 낮아지고 뭐 이렇게 그 호황이 만나면서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 폭발적으로 네. 성장을 해버리고 네. 그래서 1988년 올림픽도 하게 되고 86년 아시안 게임도 하게 되고 했는데 그러면 88년 올림픽을 하니까 한국이란 이런 못 살던 나라가 짜잔하고 세계 무대에 나서니까는 네. 이 공산권들이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 야 미국 편에 붙어야겠다 싶어가지고 1990년대 공산권들이 다 무너졌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 김일성도 충격받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1989년에 세계 평양 학생 축전을 하는데 네네. 그거 하고 나가지고 완전히 이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소위 말하는 이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체제 경쟁이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리셋 코리아 처음부터 다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네.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지금 공산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역사를 다 조작하고 해서 네. 100년의 역사를 지금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과정이네요, 얘네들이. 다 조작하기 위한 그 조작하고. 과정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거리 미사일도 막 개발하고 핵무기도 개발하는데 미국이 방해를 사실은 많이 방해하죠.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뭐 나중에 76년쯤 되면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고. 핵 개발.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포기를 한다. 왜 포기하냐? 미국이 주한미군을 안 뺄게. 핵 개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기술도 안 되고 뻥카를 많이 쳤거든. 기술 10가지가 정도의 기술이 있다면은 한 2, 3 정도밖에 수준에 안 왔는데 지금 뭐 북한 애들 막 뻥치듯이 야 우리 뭐 핵 개발하고 뭐 어쩌고 막 뻥치고 막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그 언론사하고도 우리 핵 개발하고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미군 철수하면 지금 북한이 내려올 거니까. 날 좀 잡아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타까워 정말. 미군 철수 안 하고 네. 인계철선으로 그대로 북한의 휴전선에 우리 나중- 미군 병사들이 인계철선으로 있을 테니까 이거는 장난하지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또 F4 팬텀 그 당시마다 팬텀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는데 그것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일본보다 더 빨리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500MD 뭐 공병용 헬기 이런 것도 한국에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주고 전차도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이 기술들도 들어오고 하니까는 이제 핵무기 나중에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렇게 애달게 뛰고 애원하고 부탁하고 해서 이 지켜낸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그거를 다 뒤집고 지금 그러니까 역사를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이 큰 그림을 그리려면은 국민들이 멍청해져야 하는데 멍청해야죠. 똑똑해지면은 그러면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 전두환 정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를 폐쇄를 결정합니다. 근데 한국 이 원자력 연구소에서 원자력을 빼버리고 네. 한국 에너지 연구소를 이름 바꾸고 대전으로 그냥 이전시켜버려요. 우리 폐쇄했어요. 이런 기술 자료 다 소각했어요. 소각하기는 개꿀. 그래가지고 상업 원전의 개발을 치중해가지고 에너지 수급하는 데만 쓰는데 기술이 발전하니까는 지금은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는 한국이 이 핵을 안 만들어도 잠재적 핵보유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하고 일본보다 2단계 이상 앞서 있다고 미국 원자력협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왜 인도, 영국 전부 다 우리가 했다가 지금 다 뒤집어지는 거죠. 뭐 몇 조, 22조 원? 22조 원. 22조 원이면 일자리가 뭐 한 100만 개, 뭐 옛날에 4대강 22조면은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그런 뻥을 쳤는데 지금 35조를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10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왜 촛불을 안 들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 핵위협에 대응을 해서 한국에서 갑자기 핵무장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기술로 핵무장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정치적 문제만 있다고 이 전문가들 이제 서울대 서균열 박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미우주협정이 2016년 10월 달인가 11월 달 발효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발효가 됐는데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이 한국 달 탐사 사업에 기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의 달 탐사 로켓 만드는데 미국이 기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이 왜 해주냐? 이 달 탐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달 탐사 기술, 위성 기술이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으면 동일한 기술입니다. 중국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네. 지금 그런 거를 중국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기술을 주는데 그거를 한국한테 그 기술력을 주는 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죠?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 달 탐사 이거 하는 업체들이 전부 미사일 만드는 방산 업체들이 달 탐사 여기 우주 사업에 참여하고 그 기술이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미사일 만들겠지. 근데 지금 저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 정권에서? 모르겠어요. 뭐 포기한다고 우주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군이 또 미사일 탄도 중량 한국군 그동안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이 걸려 있는데 네, 그것도 이번에 문재인 정권 대통령 문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서
정상회담에서 이거 해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장거리 대형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면 중국을 때릴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갑자기 핵을 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다음은 바로 핵무장이거든. 그러네. 일본은 미국이 철저하게 공격용 그렇죠. 미사일을 못 만들게 네.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만들게 해줬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다음에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도 미국이 허용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미사일에다가 핵탄도 탑재를 하면 한국의 지금 원자력 기술 정도 수준이면은 순식간에 뭐 저기 핵무기 뭐 몇백 개, 몇천 개 만드는 거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은 불안하니까 한국 핵개발 능력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이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해체하는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중국 업체가 먹었고, 그러면 그 업체가 참여를 하면은 그 기술이 고스란히 한국의 핵 능력도 제거를 하면서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중국이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기술도 가져가고,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에 가서 그 440조가 되는 그 시장에서 또 자기들이 또 해먹을 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은 착수금을 받았으니까 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합법적으로 보상금을 받겠죠. 보상금이나 미수금을 받겠죠. 그리고 나라 팔아넘기고, 여기서 자기들은 국민들 개돼지 만들었고 평생 떵떵거리고 자기들이 지배층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북한처럼, 북한 사람들은 상류층은 뭐 비싼 거 마시고 하잖아요. 잘 살아요. 네. 잘 살잖아요. 네. 국민들 밑에 완전 네. 노예처럼 살고. 네. 평양 사람들만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노무현 때 만들어 놓은 게 로스쿨이라는 거예요. 로스쿨. 네. 그거 돈 없으면은 그거 다닐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데, 요거는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 책이 중요한 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업적들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이 핵심을 못 찔렀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보면은 이 전부 다 군사 무기 개발하고 이런 건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이게 뭐 공을 많이 들였는가. 벌써 1950년대 57년도인가 그때 벌써 이승만 대통령 때 3단 로켓들을 발사했더라고요. 잠수정용 배터리 만들고 비행기, 이승만 대통령 때 벌써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띄우고 자체 설계해서 개발해서 비행기 만들고 뭐 함정 건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방위산업학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중에 안 나옵니다. 이 비매품인데 제가 이거 한 권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너무 놀라워요. 저는 여태까지 역사도 잘 몰랐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독재만 했다라는 것만 저는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원자력이 거기서 그분들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지금 일반에서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이승만 관련, 박정희 관련 책들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고. 나와요. 정치적인 얘기만 나오죠. 안 나오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거는 뭐 다 이 사료, 국방과학연구소가 갖고 있는 사료들을 이게 종합해서 이렇게 만든 이 백과사전입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 어떻게 시작되는지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주신 얘기만 들어도 그 두 분께서 얼마나 애달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안보를 위해서 뛰셨는지가 이미 그죠. 마음에 와닿는, 다 읽으면 정말 놀랍겠는데요. 이게 뭐, 이게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때는 사료가 부족하니까 이게 간략하게만 정리가 돼 있고 이제 많은 분량이 없는데, 박정희 정권 때는 원체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이게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충실합니다. 이거 보면은 한국이 미사일 개발할 때 미국 뒤통수 엄청나게 쳤더만. 그게 정치고 외교죠. 그게 능력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한국한테 뒤통수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거대한 나라의 그 거대한 정치인들을, 그쵸?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선글라스 끼고 다니셨잖아요. 케네디 만나고 그럴 때죠. 그치. 그렇게 속으로는 사실은 많이 쫄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교를 3개를 나오니까 장군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다 친구들. 다 친구라기보다 밑에 애들이 그렇구나. 이승만 대통령 앞에 오면은 전부 다 예스맨이 되거든요. 거기다 눈 똑바로 마주 보고 이야기도 못하는 거 미국의 정치인이나 군인들.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은 걔들한테 격려해주고 너 임마 그거 틀렸어 임마 그 왜냐면 학교에서 미국에서도 한 개도 나오기 어려운 학교를 세 개를 나왔으니까 맞아요. 네. 야 임마 헌법 전문 저기 저 한자로 써봐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수준이었고 그러니까는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너 씨 저 뭐 그 케네디 말고 그 저 누굽니까 북한 좋아하는 카터하고 막 네, 그냥 네. 그때 맞짱 떴죠. 네. 삿대질하고 싸웠다는 네,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주한미 대사관에서 카터 보고 아이고 저기 카터 틀렸다 박정희 맞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뭐 했다고 나오고 여기 보면 한국이 왜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위컴 그 주한미 사령관이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대신에 찾아가가 따지는 거예요. 막 따지니까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5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항공기 가지고 공격하면 확전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은 그러면 확전이 되지 않는다.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냐? 군사 전략가니까 하니까 위컴 대장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신을 많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우리 한반도에 그걸 다 그거를 깨뚫고 너무 네. 잘 이용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배웠던 것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뭐 엄청난 엘리트 아닙니까? 네, 엘리트고 실제 우리가 전쟁도 치러받고 그렇죠. 하니까 네. 빠삭한 거죠. 빠삭하니까는 실제 전쟁 치르고 해봤던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는 위컴 사령관이 그래도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당신 전쟁 해봤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렇지. 이렇게 맞짱을 5시간 동안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이런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5시간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할까요? 글쎄요. 네. 그래가지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위컴 그 대장한테 주한미 사령관한테 정중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답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왜 한국 편 되냐고. 근데 옳은 말만 하는 걸. 그러니까는 그렇죠. 거부할 수가 없게끔 그만큼 똑똑하게 잘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애국자들,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만큼 만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러네요. 지금 허물려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저는 단지 정치적인 어떤 경제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우리의 자유가 지켜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이 뿌리를 지금 다 흔들고 있는 그죠.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 독도 방어훈련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왜냐?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는 거는 전쟁을 의미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폭격할 수 있는 없어요. 미사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한 2,000발 가까이 미사일 갖고 있는데 지금 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만들면 일본 머리 위로 한 2,000~3,000발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못 막아요. 해군이 넘어가고 이런 한국이 이게 군사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그래서 지금 군사력을 다 없애는 거군요. 국정을 해체하고 네. 기무사 해체하고 네. 군대 18개월로 줄이고 네. 그게 보이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군에서 전화하게 만들고 뭐 지금 뭐 병력 감축하고 뭐 다 그렇게 지금 만드는 왜냐면 이게 통일이 돼가지고 한국군이 딱 북한 중국 그 접경 지역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중국은 북한을 보고서 북한이 중국의 육군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북한의 중국의 육군이 힘 별로 없어요. 그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별로 없다고 만주 쪽에. 그런데 한국군이 예를 들어서 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고 신의주나 이쪽 압록강, 두만강 쪽에 진을 친다면은 왜냐면 한국군은 지금 한국군 장갑차나 이 전차들은 소위 말해 그 도하 장비 강을 건널 수 있는 장비 없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냥 여차하면 그냥 물속으로 밀고 그런 장비들이 한 1,000대가 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주가 한순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한국군 같은 경우 지금 뭐 스텔스기도 들어오고 뭐 아파치 헬기 이런 게 들어오는데 아파치 헬기 지금 모자라다고 또 산다고 하는데 그거 다 들어오면은 중국 전차 한 2,000대 이상을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지도 않고 남북 예. 통일을 바라지도 않고 그죠.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를 그냥 다 먹겠다라는 그 야심이 너무나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쟤들은 북한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한국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야지 이 한반도가 자기들 뒤통수에 대고 있는 망치 같은데 망치 자루를 부러뜨리겠다는 게 지금 이 지금 중국의 전략인데 거기에 돈 받아먹고 부안해동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한테 가가지고 기조연설하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도 뭐 큰 반항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지금 여당이 아무 뭐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엄청난 이 네. 시나리오를 저희가 오늘 이게 공개를 사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책을 읽어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횡단 열차 네. 타고 가면서 네. 그 자유시 참변 있었던 그 블라디 스보보드니도 내가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예, 가보니까는 그게 우리끼리 싸우고 한 게 아니고 그 조선 독립군을 대한 독립군을 갖다가 일본하고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가지고 적군파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서 불러들인 다음에 무장 해제시키고 무장 해제하라니까 안 하니까는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뭐 그 저기 이르쿠츠크의 5분단 거리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밥 시키고 뭐 빨래 시키고 해가지고 군인으로서 완전히 그냥 명맥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어떤 짓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이걸 포장하고 미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미 비석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대한 독립군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 적군파이들이 벌써부터 공작을 하고서 이 죽이려고 한 거고 왜냐면 이 그 무기를 뺏어야 대한 독립군이 갖고 있는 그 체코 군단한테 받은 그 무기를 뺏어야지 소위 말해 자기들의 체제가 안정이 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반군으로 돌변하면 안 되죠. 무기를 뺏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뭐 그리고 러시아군에다가 복속을 시키면은 입대를 시켜버리면은 이제는 러시아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총살시켜도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복잡한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미 DJ 노무현 때 가가지고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오늘 방송 많이 보시고 이 나라의 지금 운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저도 오늘 역사 공부 굉장히 잘 듣습니다. 아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갑자기 사회 보시네. 제가 1시간 반 동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하여튼 꼭 보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잘라서도 이렇게 뭐 올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라서 이렇게 퍼뜨리시고 하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작은 인력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너무 하셔갖고 잠잘 시간도 없으시대요. 나 지금 저기 사무실 소파에서 일주일째 자고 있어요. 어떡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내일이 광복절이고 건국절 아닙니까? 네, 광복절이고 건국절 70주년 기념입니다. 70주년이니까. 광화문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꼭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2시에는 김규나의 저 선전포고 문화전쟁. 문화전쟁이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2시입니다. 2시에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내일 열심히 8.15 광복 광장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광장에 나가십니까? 네, 나갑니다. 여러분들 뵈러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십니까? 저는 대한문 쪽으로 가볼까 해요. 대한문 쪽에 가서 하여튼 대한문 쪽 가가지고 그 작가님 만나시면 저기 사인 좀 해달라고 그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건드린 작품인데요. 그거 좀 책 좀 많이 사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 뺏기면 태극기 백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좀 많이 사시고 요즘에 그 뭐 작가협회에서 욕 많이 먹지 않습니까? 작가협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네가 잘났니?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싶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하여튼 제가 대한민국 지키려고 많은 부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자꾸 홍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게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상해 임정 사람들은 서로 돈 뜯어먹으려고 총질하다가 이제 다 전멸된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간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